네, 멀스트리트4 주린이 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희 인턴 PD고요. 오늘도 2030 주린이들을 위해 두 분의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손승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화제의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 4월 포브스 기준 세계 3위의 억만장자죠. 그리고 서학개미들과 코인 투자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화제의 인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TMI 탈탈 털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학개미 대표 주자 손승욱 기자님. 오늘 테슬라 하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인가요?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테슬라도 얘기하는 네. 거죠. 혜민 기자님은 혹시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에 대해 평소에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생각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해도 돼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정말 테슬라는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완전 또라이거나 아니면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변호사와 모든 걸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전략을 짜가는 사업가거나. 네, 근데 두 번째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 보면 가장 많이 이 일론 머스크 관련한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너무 많이 써주니까요. 이젠 더 써주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친절한 경제에서도 몇 번 소개를 했는데요. 물론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쪽에서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괜히 더 띄워주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좀 혁신적인 사업가들 있죠. 네. 마크 주커버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스티븐 잡스. 네네.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좀 혁신에 앞장섰던 그런 CEO들에 비해서 조금 이 사람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잘 모르는 주린이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론 머스크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좀 정리해왔는데 그걸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선배가 테슬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그는 누구인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컸는지 이걸 좀 알아봤더니 71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엔지니어였는데 되게 실력이 좋았대요. 어머니는 모델이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12살 때예요. 이거 게임 잡지에 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500, 이게 현재 가치로 $1,200 정도 된대요. 그 가치에 판매를 했다. 12살에. 라고 하고 그때부터 또 이제 공상 과학이나 소설에 많이 심취를 해서 이게 스페이스X에 이제 영향을 줬겠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허약하고 좀 독특했기 때문에 일반 애들이랑 달리 그때부터 그랬던 거고. 그때부터 더 독특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왕따를 많이 당했대요. 막 많이 맞기도 하고 계단에서 구르기도 하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막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코를 다쳐서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을 했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와 같이 자라게 됐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최연소로 이 기숙사 자격증을 땄을 만큼 되게 뛰어난 엔지니어였대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공학 지식이나 기술이 되게 풍부한 아이로 10대를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나서 20대가 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당시 징병제를 시행 중이었는데 자기 이제 군대 끌려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싫어서 어머니가 이제 캐나다 국적이거든요. 네. 어머니가 있는 캐나다 국적으로 옮기고 캐나다로 가게 되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에 95년에 입학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아까 말씀했던 그 누구죠? 그 주커버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입학하자마자 여기는 내 길이 아니다. 이틀 만에 때려치고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네요. 네. 이틀 만에. 근데 이거 때려친 게 아니고요. 그냥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정말. 그래서 그렇죠. 너무 근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그 선배도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뭐였죠? 그게 이제 X.Dash라고 이게 페이팔의 전신 회사거든요. 네, 이걸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이걸 설립한 뒤에 나중에 매각을 해서 젊은 나이에 2천억 원대 억만장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페이팔의 그 전신 회사를 이 사람이 만들었던 거예요? 저도 페이팔을 정말 많이 썼는데 그 전신 회사를 여기 머스크가 만들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조금 김혜민 기자 설명한 거에 이제 TMI 들어가면 네.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 코 성형 수술도 했죠. 맞아서. 네. 네, 그 정도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기는 했는데 컴퓨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와 이 동생이 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있는데 킴블이라고 있는데 이 둘이 아버지는 컴퓨터가 뭐 앞으로 세상에 필요할 거냐라고 하는데 약간 저항하는 그런 식의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열심히 꿈이 오락실을 만들 생각도 있었대요. 그래서 머스크가? 건물을 실제로 임대하기도 했었어요, 동생이랑. 근데 전자 오락실을 만들려면 그 성인이어야 가능한데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실패한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1971년생이잖아요. 그럼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좀 아는데 요 또래를. 저희 그 또래 아빠랑 동갑이에요. 일론 머스크. 아 그러세요? 네. 예. 죄송해요. 그러면 아버지랑 저랑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과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책을 좋아하고 똑똑했지만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오락에도 컴퓨터 게임에도 관심이 있고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일단 이런 마인드와 공부를 했던 했던 분이라는 거.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아까 스탠포드 입학 얘기를 했는데 이제 캐나다로 가요. 어머니가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어머니 쪽이 있으면 이제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퀸스턴 학교라는 데를 가는데 그 학교에 좀 다니다가 이제 펜실베이니아로 가요. 그럼 이제 거기 와튼 스쿨이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사를 거치죠. 근데 네. 그때 이게 경영학이랑 물리학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 대학 그러니까 유펜 들어가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머스크한테 뭐 기본이 뭐 얘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일부 꼰대들이 있는데 공부 되게 잘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그리고 경영학이랑 물리학을 같이 했어요. 얘 졸업 논문 중에 울트라 캐퍼시티라는 거 있는데 막대한 에너지 저장 및 신속한 방출이 가능한 일종의 반도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고 아까 스탠퍼드 갔잖아요. 스탠퍼드 지원했던 게 박사학위예요. 박사학위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일단 그 되게 실력이 없거나 그냥 어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는 관종이야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일단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겪었으며 우리가 보기에 근처에서 난 놈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전형적인 경우였다. 그리고 아까 군대 얘기를 얼핏 했는데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인종차별 정책이 있어서 그 군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는 점. 아, 어떤 논란이요? 뭐 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당시 군대에 가는 게 거기에 인종차별에 동참하는 거냐 아니냐. 그래서 안 갔다. 라는 주장도 있고 뭐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군복무에 관해서는 뭐 굳이 저희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군복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고 제가 테슬라에 관한 책들을 몇 권을 봤었어요. 예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 그 중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도 그냥 계속 책들이 나오니까 이제 테슬라 모터스 일론 머스크 자동차를 혁명하다라는 미국 사람이 찰스 모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고 이제 퓨처라마라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 모빌리티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저희 대림대학 김필수 교수가 쓴 책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책들을 꾸준히 다 보시다 보면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의 정책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 약간 날라리고 뭐 맞아요. 양아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되는데 그게 혁신가고 기본적으로 언론이랑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걸 뭐 이번에 몰스트리트에 나오신 분은 이제 뭐 광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광고를 하지 않기 전에도 이미 기본 이제 언론이랑 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 언론이 또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모질게 썼죠. 거의 뭐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김혜민 기자가 했던 얘기 중에 이제 페이팔 얘기를 했는데 페이팔 전에 동생이랑 같이 만들었던 회사가 하나 있어요. 집2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알타비스타라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된 회사인데 뭐냐면 온라인 시내 안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 왜 예전에 두꺼운 전화번호부 기억하시죠? 전화번호부 찾아보는 공중전화 시절에 그 전화번호부를 온라인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식당 찾아갈 때 네이버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거를 1995년에 일론 머스크와 그 동생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우리 돈 200억 원 정도 28살 때 200억 원 정도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 이미 20대 때 200억 원이 있었고 아까 김혜민 기자 말한 대로
이제 페이팔이라는 게 두 개의 회사가 합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던 회사가 이름이 뭐였더라? 아까 엑스닷컴이 컴피니티와 합병. 예, 근데 이제 컴피니티가 페이팔에 더 가깝긴 한데요. 지금 페이팔 기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코인 얘기 나오면서도 금융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옹호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바탕에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엑스닷컴이라는 게 뭐 당시 예금이나 뮤추얼 펀드 이런 거 같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그런 걸 만들었고 그걸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제 머스크의 꿈이었던 거군요. 이제 그게 이제 페이팔로 두 회사가 합병되고 페이팔이 되면서 페이팔을 이베이가 인수를 하면서 그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던 주식을 사죠. 그게 2,000억이죠.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1달러 프로젝트를 했대요. 창업을 하기 전에. 그러면서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망해도 먹고 살 수 있나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1달러로 하루에 먹고 사는데 1달러면 충분한지 아닌지를 자기 직접 실험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로 한 달을 버텼대요. 이게 두 개 합하면 1달러가 되나 봐요. 근데 그게 그럭저럭 할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내가 망해도 뭐 하루에 1달러로 살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했다고. 그때가 그 김혜민 기자 말했던 그때가 딱 그 처음 회사 만들 때 그때 돈 없을 때 얘기였어요. 집투 창업. 예, 그거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성공, 혁신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일론 머스크를 평가할 때 주문 제작된 듯한 미국의 영웅이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문 제작된 듯한 그러니까 영웅으로서 갖출 수 있는 요소를 갖췄다는 거죠. 조금 더 보면 어린 나이에 꿈의 나라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이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이상주의자이고 자신의 그런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원대한 계획은 물론 그 꿈이 실현되는 걸 보고야 말겠다는 집요함도 갖고 있다. 그는 또 마르지 않는 아이디어의 셈으로 머릿속에 늘 뭔가 새로운 원대한 계획이 들어있는 듯하다. 언변이 좋은 데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며 언제든 뭔가 할 얘기가 있고 그런 말을 하는 걸 쑥스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비트코인 산 사람들한테 하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싫어하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건데 이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이런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 이제 아이언맨 얘기를 많이 하죠. 아이언맨의 모델이 일론 머스크다라고 그거 얘기를. 진짜예요, 근데? 아니 그거는 뭐 아이언맨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찾아보니까 제가 이게 진짜 그 실제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하려고 구글링을 해봤는데 가디언에서 이거 관련해서 냈던 기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토니 스타크의 토니 스타크를 연기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 아이언맨 2 촬영에 들어가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게 자문을 구했대요. 뭐 회사도 좀 구경시켜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그런 일론 머스크와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토니 스타크라는 그 배우의 어떻게 녹아들지를 좀 고민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국내에선. 네, 그런가요? 네. 그거는 국내 해외를 뭐 막론하고 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최근 그 짧은 기간 안에 나빠졌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머스크를 거의 찬양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매니아층도 많긴 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트코인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참고로 그러니까 진짜 제 개인 거래를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샀다 그러는 순간에 테슬라를 거의 다 팔았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그런 변동성을 그러니까 되게 잘 파셨네요. 네? 되게 잘 파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네, 왜냐하면 테슬라 비트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도 봐야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하여튼 그 테슬라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 2019년 제가 2018년 말 19년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도 그때 주식을 일부 샀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럼 좀 궁금한 게 머스크에 대해서 선배는 저는 사실 약간 부정적인 이제 인상이 강하거든요. 테슬라 주주의 입장은 어떤가요? 좀 조용해 주셨으면 많이 보탬이 되겠죠. 많이 보탬이 되겠죠.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가 100%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만일 일론 머스크가 없었으면 테슬라가 이루어졌을 지금의 테슬라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뭐 제가 궁금한 점은 자기가 입방정을 떨면서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테슬라 주식까지 빠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거는 좋지 않은 영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갑자기 내가 머스크 편을 들는 거지? 근데 저 주식 팔았다니까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열이 받아서 머스크가 한 모든 행동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예를 들면 예전에 라디오 뭐 하면서 네. 마약류 때문에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도지코인은 왜 도지코인인가요? 그걸 왜 띄우는지 잘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테슬라를 지지하는 분들, 이번에 멀스트리트에 나왔던 분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 그 테슬라 팬클럽, 테슬라 무슨 모임 어너스 클럽? 예, 거기 회장님이 나오셨죠. 진짜 팬클럽. 저랑 한번 대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팬클럽이 아닌가요? 그분이 지금 속해 계신 클럽이 어너스 클럽 아니에요? 네네. 어너스 클럽? 그분 얘기를 제가 쭉 들어봤는데요. 네. 그분 얘기들 중에 뭐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지코인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고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외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이제 화폐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 주권이 있고 달러 패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있는데 중국 시장은 지금 테슬라한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거기에 동의하진 않고요. 저는 거기에 물론 이제 그분처럼 저도 테슬라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띄우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김혜민 기자가 얼핏 말했듯이 변호사와 상의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코인과 관련된 얘기는 SEC 조사를 받지 않죠. 네. 근데 이제 SEC 조사가 뭐예요? 예, 미국 증권거래소 이제 조사를 받지 않는데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서 한번 움직이면 근데 한번 주가 조작으로 예전에 조사를 받았었죠. 근데 이제 뭐냐면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금융자산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해당이 안 되지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면 간접적으로 테슬라 주가 조작으로 얽힐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아마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끊고 싶을 겁니다. 본인은.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치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을 바꾸거나 혹은 그걸 띄우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음모론 그러니까 그런 걸 소개시킬 수가 있지 제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모빌리티 시장에 워낙 관심이 많고 세상을 한 번 바꿨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 머스크가 세상을 한 번 바꿨어요. 전기 자동차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10분만 딱 할게요. 5분만 할까요? 더 하셔도 돼요. 네. 그 전에 이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테슬라가 그 SNL에 나와서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자기가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렸대요. 그 얘기를 공개하면서 그러면서 SNS에 자기가 글을 올리는 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안다. 하지만 자기도 그걸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자기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처벌을 받을 걸 두려워해서 밑밥을 까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글로 주가 영향을 받거나 테슬라 주가 영향을 받으면 나는 내 병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모르고 올린 거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을. 네.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더라고요. 비트코인 사셨어요?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변에 그거 샀다가 망한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밉네요. 네. 자 이제 우리 테슬라 얘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비트코인 폭락과 관련된 거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신중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머스크의 위상과 지금 이제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 있고 시총으로 따지면 10등 안에 드는 미국에서 10등 안에 드는 거대한 회사가 됐고 그거의 CEO며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가라고 믿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양반이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확실히 뭘 내다보고 이 걸음을 스텝을 걷고 있는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의 혁신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도 역시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저는 지금까지 한 일은 일론 머스크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건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전기 자동차라는 걸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기름을 안 써요. 그럼 석유 회사들이 미국의 거대한 석유 회사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석유와 관련된 세금도 없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자동차로 가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익 집단과 싸워서 이뤄낸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전기자동차 뚝딱뚝딱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게 저항하는 기득권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전기자동차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 1900년. 1900년. 네, 1900년에 즉 뉴욕 얘기를 해볼게요. 네. 1900년 뉴욕. 네. 그 뉴욕에 당시에 자동차가 세 종류가 있었어요. 증기자동차. 증기자동차. 그다음에 요즘 자동차 같은 내연자동차. 네. 그리고 전기자동차. 네. 아, 그때도 전기차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전기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퓨처라마라는 책에서 크레파스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모빌리티에 관한 오늘 책 소개를 되게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디서 인용하고선 제 얘기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1900년 미국 자동차 생산의 40%가 증기자동차였고 전기자동차는 38%, 내연기관 자동차는 22%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뒤집어졌느냐? 그 전에 전기자동차는 냄새, 소음, 진동이 적을 뿐 아니라 빠르고 운전하기 쉬워 상류층과 여성에게 인기가 많았다. 뉴욕 같은 대도시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점유율은 50%에 이를 정도였다. 이미 120년 전에 그랬던 거죠. 근데 갑자기 포드가 이제 T카라 그랬고 혁신적으로 자동차 생산 방식을 막 바꾸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마침 그때 텍사스에서 석유가 터져요, 유정이. 그러면서 석유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연기관, 요즘에 가솔린 자동차가 뜨면서 전기 자동차는 하고 없어지게 된 거죠. 전기 자동차는 당시 이제 배터리 가격이 비싸고 당시 배터리가 얼마 갔냐면 충전하면 160km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전기 자동차는 있었는데 가격이 안 돼서 전기 자동차가 점점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사라진 거죠. 일론 머스크가 작년 배터리 데이 때 뭘 강조했냐면 가격을 낮추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걸 우리는 그때 뭐 테슬라가 내놓는 배터리가 뭐 1000km 갈 거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고 실망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동차가 이 자동차냐 저 자동차냐는 선택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짚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얘기예요. 그 전기 자동차를 그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된 건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야 니네 무공해 자동차를 일정 수만큼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안 돼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석유 산업, 네. 그다음에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드는 자동차 업체가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폐지하고 싶겠죠. 이 의무조항을. 그래서 의무조항을 폐지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로비를 해서 성공을 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누가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하튼지 간에 캘리포니아주의 그게 의무조항이 없어지면서 1990년, 2000년대 계속 전기자동차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다이 PD는 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백투더퓨처나 이런 영화를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사람이라면 저도 봤죠. 2020년 지금쯤이면 비행기가 날아다녀야 됩니다. 자동차가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 자동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남아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에는 기득권 세력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가 한 방에 끝내버렸거든요.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지구 온난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도 있고, 캘리포니아주라는 게 그 주만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7위, 8위권에 해당되는 나라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걸 많이 하고 있고 정책을 내놓으면서 최근에 각종 그 유럽 같은 중심으로 의무 조항이 나오면서도 바뀌기도 했지만 일단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거 지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일정 부분 기존의 기득권을 깨고 세상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경험이 앞으로 뭔가를 또 나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테슬라가 그리고 또 혹은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칭송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일론 머스크가 한 번 바꿨던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세상을 바꿨던 그 네. 업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할 때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충전할 곳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기차가 보급이 되는 건데 실제로 제가 혹은 일반인들이 혹은 어떤 기업이 누군가가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해서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그러니까 가솔린을 만드는 사람, 거기와 관련된 산업, 내연기관을 만드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변화를 하는 건 당연히 저항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건데 결국엔 나가야 될 방향으로 한번 이끌었다는 데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머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이 평가 속에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네. 예전에 했던 거에 대한 평가. 네. 확실히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 좀 많은 임팩트를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테슬라 이후에도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잘한 것 이 같아요. 부분에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해야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전기차로 지금 테슬라가 큰 흑자를 보고 있나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흑자 아니죠. 그죠? 테슬라는 네. 지금 네. 탄소 배출권으로 네, 흑자죠. 맞아요. 네. 자동차 자체는 흑자는 아니죠. 근데 네. 전기차 시장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전 세계 1년에 만드는 게 9천만 대 정도면 전기차가 한 300만 대 정도인데 테슬라가 뭐 50만 대다 올해 100만 대 목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이제 세계 1위인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팔리지 않고 앞으로 다른 기성 그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서도 지금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따라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최근에 네. 모건 스탠리에서 CNBC랑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와 싸워야 되고 특히 이제 포드가 최근에 네. 그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 미국에 있는 게 이제 뭐 트럭 같은 거, 세미 트럭 네. 같은 거나 네. SUV나 아니면 머스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기차로 만든다 그래갖고 이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GM이나 포드가 쫓아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 만들고 1위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머스크의 의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GM이나 포드가 쫓아오게 됐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탄소 배출권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는 예를 들면 이제 폭스바겐 같은 회사도 우리 탄소 배출권 더 이상 안 사겠다, 테슬라한테 안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테슬라 자체는 뭐 여전히 지금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1위가 되겠지만 예전 같지는 않겠죠.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폭스바겐으로부터 뭐 폭스바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이겼죠. 판매 물론 네. 이제 테슬라를 지지하는 분들은 독일에 짓고 있는 아직 기가 팩토리가 완성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 전부 다 전기차로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테슬라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예를 들면 테슬라가 100만 대도 못 만드는데 1000만 대 이상 만드는 토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의 주식에 시총을 다 합쳐도 테슬라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테슬라한테 그게 시총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 꿈, 희망 이거를 주고 있다는 거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테슬라 주식이 그렇게 오른 지가 사실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거기에 거품이 껴있다는 의견도 있고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분위기 테슬라가 밀려날 수 있는 만들었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인정할 수 중요한 없는 건 너무 이제 많은 여기서 부분이 있네요. 제가 아까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한 게 두 번째가 뭐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은퇴를 하진 않을 것 같고. 스페이스X 얘기를 그러니까 다들 우주로 가거나 땅 속으로 가거나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거기 가기 전에 중간에 거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제가 있어요? 함부로 네. 장담하기는 힘듭니다만 조금 있으면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이제 아마 올 하반기에는 그 테슬라의 시스템을 놓고 되게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테슬라가 내놓은 FSD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테슬라가 처음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나 이런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쫓아올 수 있냐 혹은 앞서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테슬라 차를 보면 이게 또 자율주행이 정말 완벽하지만요. 그 차량 자체에 대한 결함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차를 타는 사람들 보면
이 단차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완성차 업체에서는 아반떼를 만들어도 우리 회사 현대차에서 아반떼를 만들어 단차가 안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이 완성차 업체의 기본이라고 하는 단차 자체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이 차 자체를 교환하거나 AS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차주들이 얘기를 해요. 단차가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게. 그건 뭐냐면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차가 하나의 합금으로 다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네, 그쵸. 여기 철판과 여기 철판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한쪽 올라가거나 한쪽 내려가거나 어디는 벌어져 있거나. 근데 사실 이건 되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요즘에 사고도 가끔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그 자동차 제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테슬라보다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훨씬 잘 만들죠. 네. 그래요? 당연하죠.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내연기관에 그 기본적으로 수십 년 동안 그 1000만 대를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는 기술적인 면에서 당연히 떨어지는데 이제 전기차라는 거, 그만큼 가는 전기차라는 거, 그 다음에 충전을 해서 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기술이 못 쫓아오는 거죠. 이제 그 기술을 쫓아오기 시작하면 테슬라가 글쎄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럼 테슬라는 또 그만큼 또 도망을 가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제 종전의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라는 게 뭐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내에서 뭐 우버가 어떻고 뭐 플러스 무인 자동차가 어떻게 돼 자율주행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일종의 그 방향으로 가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게 엔비디아냐 아니면 테슬라냐 그 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는데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라고 이제 요번에 그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면 그 GPU가 필요하잖아요. 그래픽 카드 그걸로 유명한 회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는 그 한 축이 됐다는 거, 테슬라 진영과 엔비디아 진영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자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그러고선 전기차 먼저 만들어서 이제 다 쫓아왔어요. 사람들이 전기차 쫓아가고, 뭐 배터리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 만들고, 뭐 포드 나오고, GM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야 여기다 테슬라는 얘네들보다 못 만들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테슬라는 저희는 자율주행을 이만큼 앞서가고 시스템을 이만큼 앞서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테슬라 사고 얘기를 김영희 기자가 얼핏 했지만 다른 현대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자율주행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논란이 되진 않죠. 네, 다른 차는 아예 다른 회사의 차들은 자율주행의 문제라는 게 아니고 안 켰는지라는 거에 차 대해서 자체의 안정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변호사가 그 화재 사고가 났었는데 탈출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뭐 정신이 잃었는지 어쨌든 그 안에서 사람이 죽었고 물론 한국 차량에서도 그런 사고는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 사고를 얘기하는 거니까 미국에서 테슬라 사고가 났을 때 자율주행 이 켜졌냐 안 켜졌느냐가 항상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이 앞서 나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차 사고 났을 때 자율주행 켜져 있었냐? 뭐 핸들에서 잤냐? 손 띄었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런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계속 테슬라 편을 들고 있는데 그 테슬라 주식이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오늘 이거 들어오면서 요번에 멀스트리트 방송했던 거 중에서 약간 너무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몇 개 비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본의 아니게 테슬라 편을 들게 됐는데 아직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테슬라는 항상 뭔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판과 희망과 현실 뭐 이런 속에서 항상 왔다 갔다 했었고요. 지금까지는 유동성 탓도 있고 실제로 중국의 기가팩토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거에 인한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 주가가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현재 테슬라 주가가 높냐 안 높냐를 떠나서 테슬라가 또 하나의 모멘텀을 뭘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온다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거가 나오든지 그게 아니면 독일에서 가격을 엄청 싸게 내리든지 그 얘기도 한번 배터리 데이에서 했죠. 그러니까 배터리 데이 때 가격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 4680 배터리라고 이제 테슬라가 스스로 만들겠다는 게 있는데 그게 상용화되려면 아마 내년인가 내후년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상용화돼서 그러면 내후년이면 그 다른 배터리 갖다 안 써도
그 테슬라 배터리 전체 다 만들지 못해요. 전체 스스로 네. 테슬라가 스스로 뭐 예를 들면 내년이면은 뭐 올해 100만 대, 내년에 150만 대만 뭐 200만 대 간다 그러면 그걸 테슬라가 혼자 다 만들 수 있을까요? 다는 못 만들. 그럼 일부는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가요? 테슬라가 지금 손잡고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LG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배터리 회사들마다 제조 방식이 약간 다르고 단가가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중국형 배터리를 쓰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중국형 배터리를 쓰겠다라기보다는 테슬라가 한 얘기가 결국에는 중국 네.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에 그렇죠. 가깝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배터리를 안 쓰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애플카 만든다 그러면서 내놨던 배터리도 중국이 만드는 방식이랑 비슷해서 그런 논란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전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계속 주가 얘기로 돌아가지만 주가가 뭐 지금 현재 600인데 거기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지는 정말 테슬라가 내놓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지금 테이퍼링 그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인 돈 네. 달러 뿌렸던 걸 다시 걷어들일 거란 얘기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오르고 내리는 게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얘기 실망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자님 뭐 마지막으로 준비해 오셨던 비판 해요? 예,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네. 여지껏 좋은 회사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비판을 하는 게 이게 중간으로 편집이 가능한가요? 껴주실 수가 있나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않아 또 고생하겠네요. 우리 다이 피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이 PD도 고생하겠네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미운 짓을 많이 받을 하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죠. 미운.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얘기하는 뭐 그날 멀스트리트 앞에 거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 자동차 업체의 반격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유럽에서는 이제 폭스바겐이 워낙 싸게 내놨다. 적자를 손해를 보면서 싸게 내놨다라고 지적을 하시던데 싸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기업의 힘이거든요.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와 출혈 경쟁을 기꺼이 할 생각이 있어 보여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얼마나 출혈을 감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하겠다고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출렁하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언제 가능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테슬라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은 김혜인 기자가 지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험대에 오를 거예요. 뭐 진짜 앞서가는 사람은 계속 못한 사람 정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주가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장기 투자, 난 이 회사 믿고 간다.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X나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에너지 회사가 될 거다. 뭐 에너지 비율이 가장 크다고 그날도 말씀을 하셨는데 에너지 회사로서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 분야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회사와 함께 같이 간다면 뭐 인류 역사상 볼 수 없는 회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잘 간다 싶으면은 뭐 계속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단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테슬라 단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타하시는 왜냐하면 테슬라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야 이건 너무 떨어졌다. 단타가 뭐 꼭 그런 사고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 많이 떨어졌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얘기하면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팔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단타 아닌 단타?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참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 한마디 하면 뭐 이제 워낙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또 샀다가 뭐 이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가치를 어느 정도 믿을 것이냐를 공부를 하면 테슬라에 관한 책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모빌리티랑 테슬라에 관한 책을 읽으시면 저는 그냥 장기 투자 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 조금 더 지켜보고 약간 테슬라가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지를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제 의견이에요. 네, 저도 당분간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들어가기보다 약간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제 올랐어요. 다시 올랐어요. 비트코인이요? 아니, 비트코인 들어간다는 얘기였어요? 아니요, 테슬라. 비트코인도 테슬라. 올랐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테슬라가 오르는 것 같은 느낌.
그거는 느낌적 느낌이 아니라 네. 그 화제가 됐었는데 모건 스탠리 직원이 CNBC 인터뷰에 나와서 네. 이렇게 그래프를 들고 왔어요. 무슨 그래프냐면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그래프예요? 자기가 이렇게 뭘 드는 거예요. 그게 뭐 네. 깔끔한 것도 아니고 연필로 쓴 것처럼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가 비트코인 가격, 네. 테슬라 주가, 네. 상향 이렇게 비슷해요? 정비례하다. 그렇죠. 이러고서 한참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요. 이제 영어 실력이 비슷하게 100%가 따라간다니까요.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알아들은 말과 자막에 따르면 네. 이거를 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걸 보고서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언제까지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지 뭐 이제 그 공시 때마다 보는 건데 그 뭐 봐야 되겠죠. 뭐. 근데 진짜 저희가 방송에서 테슬라 사람하라 뭐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얘기할 수 없고. 그쵸. 참. 변명하자면 전 지금까지 테슬라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럼요. 이거 편집하시면 안 돼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렇죠. 과거를 또 봐야 네. 앞으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손승국 기자님, 김혜민 기자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서 느꼈던 건 일론 머스크가 참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는 정말 관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똑똑했던 친구였구나. 관종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관종인데 관종이고 묵은본 관종은 아닌 거죠. 그냥 엉뚱한 사람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것만 아니다. 깊이가 있긴 있었다. 그렇죠. 이 정도. 약간 그러니까 그런 좀 오타쿠 기질? 기술에 대한 오타쿠 기질이 어릴 적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좀 괴짜들이 나중에 또 세상을 바꾸는데 정말 큰 일을 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가 정말 전기차로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시장에 어떤 분위기 반전을 준 데 큰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혁신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머스크의 잦은 트윗 그리고 이 비트코인 이슈가 맞물려서 여전히 좀 리스크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식을 사실 요즘 그냥 단타로 아무런 공부 없이 아무런 어떤 서치 없이 그냥 일단 사고 보는 주린이들이 좀 많은데요. 제 주변에도 이 테슬라 주식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전에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 테슬라의 비전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지 본인이 그거를 먼저 판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손가락만 안 좋아지면 더 오를 것 같아요. 이것만 트위터만 폐쇄하면. 진짜. 네. 하여튼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마무리.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 굳이 뭐 1시간을 얘기하지 않아도 나오는 결론 아닌가요? 네. 다이 PD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부담을 갖지 마세요. 기자님이 다 내주셨잖아요. 아까 편집하지 말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